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간 이후 코로나19가 다시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새 확진자 수가 3,200명을 넘기며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했고 상태가 심각한 위중증 환자도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 추가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시작하는 학교들의 전면 등교가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12명으로 나흘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발표 수치보다 888명이나 늘면서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508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고 사망자는 29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86%가 60세 이상이었고 사망자 29명 중에서는 27명이 60세 이상이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도 빠르게 줄면서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은 35%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수도권은 겨우 21%만 남아있다 보니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대기자도 659명이나 됩니다. 아마도 환자가 줄어들 요인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여를 충분히 갖추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에서도 60세 이상은 3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돌파 감염된 사례인 만큼 정부는 다음 주까지 요양병원과 시설에 추가 접종을 마치는 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변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초중고등학교 전면 등교입니다. 10대 이하 확진자는 아직 전체 20% 수준이지만 백신 접종률이 12.8%이기 때문에 접촉이 늘어나면 확진자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좀 의문점이 좀 없잖아 있죠. 미국이 이번 달부터 5에서 11세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정부는 안전성 연구 결과 등을 신중히 검토한 뒤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일상 회복에 들어간 미국은 겨울을 앞두고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보건당국이 모든 성인에게 백신을 추가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돌파 감염을 막는데 추가 접종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모든 성인이 코로나19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격은 18세 이상 성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은 뒤 6개월 지났으면 가능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문기구는 만장일치로 권고했습니다. We are 11 yeses and 0 nos and vote number 1 passes. 그동안은 65세 이상 고령층과 건강 상태나 직업 등에 따른 고위험군에게 접종 자격이 주어졌지만 이제 단순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려할 만큼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백신 효과가 약해지는 데다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우려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17개 주에서 지난 2주 동안 25% 이상의 확진자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코로나 대유행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추가 접종이 돌파 감염을 막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 중 5명에 1명꼴로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영국은 40대에도 3차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고 프랑스도 전면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가난한 나라에선 백신 한 번 맞기 여전히 어려운데 선진국들이 부스터샷을 서두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오늘 수능이 끝난 첫 주말을 맞아 수도권의 여러 대학들이 수시 면접과 논술고사를 치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전국에서 20만 명이 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고사장으로 몰렸는데요. 다음 주말엔 더 많은 수험생이 움직일 예정이라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술고사가 치러진 성균관대. 수험생 하차해서 도보로 이동해 주세요. 이른 아침부터 학교 주변은 수험생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2교시 시험 보는 수험생분들 입장하셔도 됩니다. 학교 안은 수험생만 들어갈 수 있고 학부모들의 출입도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고사장에 들어가려면 발열 체크와 QR코드 인증은 물론 자가 문진표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발열 체크도 한 다음에
또 이제 환기도 계속 시켜주셔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10,000명 이상의 수험생들이 몰리다 보니 대학들이 가장 신경을 쓴 것은 방역이었습니다. 저희 기존에 2교시로 진행하던 시험을 3교시로 분산해서 학생들이 한 번에 집중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예년과 달리 대학들이 논술고사 시간대를 분산하면서 두 곳의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험 잘 봐. 수능 시험 날처럼 오토바이도 등장했습니다. 앞에 한 군데 대학 보고 왔는데 늦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 타고 온 거거든요. 대학별 논술고사는 수능과 달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응시할 수 없다 보니 수험생들은 더욱 조마조마합니다. 걸리면은 좀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아무리 이제 격리돼서 칠 수 있다고 해도 좀 많이 불안하죠. 특히나 올해는 불수능이라 불릴 정도로 수능이 까다로워서 대학별 고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것만 붙자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최대한 머리 다 쥐어짜서 열심히 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주말 21만 명, 다음 주말에는 이보다 많은 22만 명의 수험생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만큼 비상 방역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오늘 오후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로 붉게 뒤덮여 있죠. 서울은 오늘 하루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되는데요. 정부는 내일 인천과 충남의 석탄 화력발전소 35개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온 세상이 그냥 누렇습니다. 바로 아래쪽 건물들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한강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평소에는 서울 시내 저기 강남에 있는 건물까지도 잘 보이는데 오늘은 안개 낀 것처럼 이거 마시면 죽을 것 같은 느낌? 맑은 날 촬영한 사진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큽니다. 늦가을 단풍 구경은 물 건너갔습니다. 사진도 찍고 그러려고 나왔는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뿌옇게 너무 심해서 너무 슬퍼요. 오늘 낮 12시 서울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109 마이크로그램. 이런 수치는 저녁이 돼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미세먼지와 안개가 겹치면서 김포, 청주, 광주공항에서 항공편이 줄줄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습니다. 올해 가을 하늘은 깨끗했습니다. 9월 전국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는 8 마이크로그램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국내 오염물질 배출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초미세먼지가 다시 덮친 건 6개월 만입니다. 두 대기 오염 물질이 국내로 유입되고 어제서부터 이제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대기 오염 물질이 축적이 되면서 환경부는 내일 수도권과 충청 남북도에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인천과 충남 지역 석탄발전소 35기 중 8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27기는 감축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나쁜 대기질은 내일 밤 전국에 비가 내리고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데이트 폭력에 시달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이 피살된 지 하루 만에 범인인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엉뚱한 장소로 출동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위치 추적 시스템의 오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호송차에서 한 남성이 내립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곧장 경찰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피해자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연인 관계였는데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접근 금지였는데. 이 남성은 어제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하루 만인 오늘 낮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7일 스토킹 신고를 했고 그 직후부터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남자친구가 찾아왔을 때도 경찰에게서 받은 스마트워치로 2차례나 다급하게 긴급 호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신고 접수는 오전 11시 29분. 경찰은 3분 뒤인 11시 32분에 스마트워치의 위치값 지점인 명동으로 출동했지만 범행 현장에서 500m나 떨어진 엉뚱한 장소였습니다. 11시 33분,
여성이 2차로 긴급 호출을 하자 경찰은 명동과 피해자 집으로 나뉘어서 출동했습니다. 첫 신고 후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범행이 일어난 후였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경찰은 기지국의 위치값을 확인하는 현행 시스템상 오차 범위가 최대 2km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지국과 와이파이, 위성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 측위 시스템을 지난달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위치 추적 시간을 3초 이내, 오차 범위를 50m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오늘 붙잡은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유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10대 아시아계 청소년들이 흑인 여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 범죄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미국 필라델피아의 지하철 안. 흑인 여학생 4명이 좌석에 앉아있는 아시아계 남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더니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보다 못한 한 아시아계 여학생이 그만하라고 말리자 이번엔 이 여학생을 구석으로 몰고 가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분을 이기지 못했는지 급기야는 여학생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무차별 발길질을 해댑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0대 중고등학생들. 경찰은 가해자 중 한 명은 피해 학생의 에어팟을 훔치려고 한 혐의도 확인됐다며 인종차별 폭행 혐의와 함께 가중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ou are still kids, and even her daughter supported Black Lives Matters. I want to say Asian life also matters.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 내 아시아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샌프란시스코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는 50대 남성이 아시아계 60대 여성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고 지난 3월 애틀란타에서는 한인 여성 4명이 20대 백인 남성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 범죄가 2019년 150여 건에서 지난해 270여 건으로 7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종 혐오 범죄가 늘어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아시아계 증오 범죄 방지법에 서명까지 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를 타고 이틀째 충청권을 돌고 있는데요. 오늘 논산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해 비대한 당과 선대위를 버리고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외투를 벗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충남 논산을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인파에 둘러싸여 전통시장을 둘러보던 중 갑자기 단상에 올라 즉석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당과 국민이 자신을 대선 후보로 만든 이유를 다시 고민했다고 한 이 후보는 그동안 기득권과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고 또 부족한 걸 인정하며 새로 출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날렵하게, 가볍게 국민이 원하는 곳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겠습니다. 선대위가 덩치만 클 뿐 할 일을 못 챙기고 그래서 국민의 기대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한다며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고 타협하지 않고 불평등, 불공정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정부패와 타협하는 것이 마치 통합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 적폐를 깨끗하게 청산해서 새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후보는 SNS에도 글을 올려 욕설 등 구설수엔 해명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먼저였다고 적었고 대장동 의혹도 자신이 깨끗하면 됐지 생각하며 부당이득에 대한 국민의 허탈한 마음을 읽는데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에선 안일한 대안과 해법과도 손절하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후 보령의 화력발전소를 찾아 지역민들과 에너지 전환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지역 거점 국립대 학생들과도 만나 지방 소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충청권 방문 일정 마지막 날인 내일은 충북을 방문해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홍보하고 청년 농부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개편 선언과 함께 민주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이르면 내일 선대위 직함을 내려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역 의원 중심이 아닌 2030 청년 세대가 주도하는 선대위로 개편한다는 구상입니다. 이학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내일이나 모레 선대위 전면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대표 등 선대위 주요 보직자들이 선대위 직함을 일제히 내려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선 후유증 수습을 위해 대규모 선대위를 구성했지만 현안 대응과 의사결정만 느려지고 후보의 개성도 퇴색됐다는 겁니다. 오로지 실력, 국민을 위한 충정, 그리고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선 후보였던 김두관 공동선대위원장도 날렵한 선대위를 위해 저부터 위원장직 등을 사퇴하겠다며 의원들은 여의도에 있지 말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과 효율 중심으로 선대위가 재구성되는 한편 2030 청년 세대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참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대위 회의 체계도 대폭 변화됩니다. 당장 모레인 월요일 회의에는 기존 선대위원장들을 대신해 취업 준비생과 스타트업 관계자, 육아 중인 30대 여성 등 청년들이 참석합니다. 광주 지역 선대위의 경우 다음 주 이 후보의 방문에 맞춰 10대부터 30대까지 청년 10여 명을 전면 배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개편에는 이 후보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효율성 극대화라는 과제와 당내 결속 강화라는 기존 취지를 얼마나 조화시킬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다음 주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에 집중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직접 만났는데요. 김 전 위원장과 이견을 보였던 김병준 전 위원장과 김한길 전 대표의 선대위 영입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오후 비공개로 광화문에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후보 선출 이후 두 번째 만남으로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누고 나온 윤 후보는 언론엔 잡음이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전혀 문제가 없고 선대위 구성은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김병준, 김한길 두 인사의 합류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1대1 대화를 통해 직접 설득하고 돌파하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병준 위원장님은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김한길 대표님은 여러 가지로 좀 고민 중이신데 그래도 도와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을 김 전 위원장도 결과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의견을 후보에게 대고 참고하라고 했으니 결론은 후보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공식적으로 수락한 것은 아니라고 했고 윤 후보도 조금 더 논의할 게 있다고 말해 막판 조율 사항은 더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 측은 김병준 전 위원장을 합류시키는 문제에 대해 김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내일은 윤 후보가 막판 고심 중인 김한길 전 의원도 만날 것이라고 밝혀 이르면 내일이나 다음 주 초쯤 선대위 주요 인선이 확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우주 전쟁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대국들이 우주에서 군사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대의 인공위성을 부숴버리거나 마비시키는 기술을 앞다퉈 개발하면서 킬러 위성에 로봇팔이 달린 위성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제 문제를 전문 취재하는 권희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러시아가 자국 위성을 미사일로 격추해 폭파했습니다. 수많은 파편들이 쏟아져 나와 총탄의 8배 속도로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정거장의 우주인들이 긴급 대피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미국은 특히 위성 격추 시험으로 우주에서 군사 도발을 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Clearly demonstrates that Russia's claims of opposing the weaponization of space are disingenuous and hypocritical. 러시아는 이런 격추 시험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뭔가 새로운 위성 공격 기술을 개발해 시험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합니다. 좀 의아스럽다고요. 이걸 왜 이 시점에서 격추를 시켰는지 좀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위성 격추를 좀 쉽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했다. 러시아가 중국과의 우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미국을 자극했습니다. 우주 기술에서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중국은 위성 공격 능력 개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승패는 상대국의 위성을 어떻게 제압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탐지, 위치 추적, 통신 등 모든 핵심 군사 작전에 위성이 활용됩니다. 적외도 위성 파괴 미사일, 위성 마비용 레이저 등 중국의 위성 공격 기술은 지금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미 국방부는 평가합니다. 중국은 전투형 위성 개발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3년 스촨성과 산시성에서 각각 발사된 2개의 위성. 미국 국방부는 이들의 정체가 위성 공격용 킬러 위성이라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관측 위성, 통신 위성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위성에 부딪혀가지고 격추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거니까. 중국은 로봇 팔이 달린 위성도 잇따라 발사하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를 청소한다는 명분입니다. 하지만 미국 우주군은 이 로봇 팔은 다른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사실상의 우주 무기라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 대 쾅 치면 다 망가질 테니까요. 그 위력을 가해가지고 불능화시키는 거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죠. 중국의 우주 항공 기술이 급성장하면서 우주 공간에서의 미중 경쟁도 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국영 항공 우주 기업의 연구 인력은 30여만 명, 미국 나사의 연구 인력 18,000명의 18배에 달합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우리나라는 1,0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작은 회사에 다니거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등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 쉽게 해고당할 수 있어서 일회용 노동자라는 아픈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경영자 단체들은 오히려 해고할 자유를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도록 법을 바꾸자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노동 문제를 전문 취재하는 차주혁 기자가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대학 졸업한 최우림 씨는 지난해 10월 그 어렵다던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해외 직구 스타트업 회사의 웹 디자이너. 그런데 근로계약서가 좀 이상했습니다. 수습 3개월 동안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 3.3%를 내고 무단 결근하면 급여의 2배를 물어내고 이름만 근로계약서지 사실 개인 사업자 신분이란 뜻입니다. 알아서 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개인 사업자다 이런 것들도 하나 못 들었었고. 토요일 새벽 4시 23분, 일요일 새벽 3시 47분. 회사는 밤낮도 휴일도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이유로 시간의 수당도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정직원은 4명만 두고 나머지는 최 씨처럼 일을 시킨 겁니다. 결국 2달을 못 채우고 퇴사했습니다. 첫 직장에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최 씨는 취업을 포기하고 대신 창업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인으로서 나갈 준비를 했던 제 모든 과정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느낌? 너는 그냥 딱 120만 원밖에 안 돼. 너는 야근해야 되는 약간 못난 사람이야. 근로기준법은 최 씨 같은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00만 명이 배제됩니다. 아예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 파견직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까지. 권리를 박탈당한 사각지대 노동자는 1,000만 명이 넘을 걸로 추정됩니다. 부당하게 해고돼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도 일하다 다쳐도 법에 호소할 수 없습니다. 직영 근로자 4명의 파견 1,000명 써도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넌센스 같은 일인 거잖아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만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국회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단체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근로계약에 국가가 간섭하지 마라, 해고할 자유를 더 달라고 주장합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지 않은 낡은 노동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규제로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고가 쉬워야 채용도 더 할 수 있다는 논리. 정말 그렇게 될까? 3명이 나가면 1명밖에 뽑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업무는 아웃소싱이나 플랫폼, 개인 사업을 통해서 프리랜서화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가 얘기한 대로 되면 고용의 질은 더 악화되고 양극화된 노동시장이 더 될 수 있다. 고용에서 탈락하는 순간에 정말로 삶을 영위할 방법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해고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는 사회 안전망을 올려놓고 나서 해야 되는 거죠. 코로나19 위기에서 더 많이 해고당한 사람들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정규직의 해고 경험은 1.2배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8%에서 36%로 4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한 여성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 두 개의 성만 인정이 되다 보니 트랜스젠더가 소외되는 일이 적지 않은데요.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성별을 인정받기 위해 법원을 찾아갔는데 어떤 판사가 담당하냐에 따라 판단이 다르게 나옵니다. 고재민 기자가 트랜스젠더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능숙하게 스스로 약물을 주사하는 한 남성. 28살 이한결 씨는 3주마다 한 번씩 남성 호르몬을 맞는 트랜스 남성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하리수 씨가 데뷔하셨는데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아 이거구나. 4년 전 유방을 절제하고 이듬해엔 자궁도 적출했습니다. 신체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남성으로 인정받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기각. 남성 생식기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고향인 전북군산법원에 다시 한번 신청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사는 많이 힘들 텐데 힘내서 살아가라며 성별을 곧바로 정정해줬습니다. 아 그럼 나는 정말 서울에서 겪었던 건 정말 내가 운이 없어서 겪은 일인가? 사법제도라는 게 이렇게 운이 없다고 결과가 바뀌어도 되는 건가? 이 씨뿐이 아닙니다. 청주에선 기각됐는데 부천에선 허가받고 대전 판사는 안 된다더니 충주 판사는 된다. 같은 법원 1심 판사는 기각했는데 2심 판사는 허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원을 전전하기까지 합니다. 트랜스 남성인 정모 씨는 올 한 해만 부천과 안산, 충주까지 3군데 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했다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최근 성별 정정을 허가해준 전력이 있는 판사를 수소문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기각. 게다가 판사는 소문 듣고 왔냐, 법원을 쇼핑하는 거냐, 성기수술하고 다시 오라고 질타했다고 합니다. 그때 되게 절박했거든요. 되게 힘든 마음으로 가서 그래도 해보자 하고선 한 건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이렇게 판사마다 결정이 달라지는 건 대법원 예규에 외부 성기나 생식 능력이 있는지 참고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할지 말지는 결국 판사 마음인 겁니다.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법이란 거는 이제 예측 가능성과 이제 명확성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기를 만드는 수술은 비용이 비쌀 뿐 아니라 국내 의료 기술로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과는 다른 신분증 때문에 병원 진료부터 투표까지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대법원 예규에서 외부 성기와 생식 능력 제거 부분을 삭제하고 폭넓게 성별 정정을 허가해달라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누군가가 허락을 해줘야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건 되게
존엄성이 훼손되는 일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지난번에 사과 산지가 바뀌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기 감귤 들어보셨나요? 감귤하면 제주도를 먼저 떠올리죠. 이제 경기도에서도 감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과일의 생산 지도가 바뀌면서 지자체들과 농가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윤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이 한창인 감귤 농장을 찾은 어린이 손님들. 나무마다 주렁주렁 달린 노란 감귤을 따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직접 딴 감귤도 맛봅니다. 새콤달콤 맛있어요. 어린이 손님들이 감귤 따기 체험을 하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광주.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아열대 과열인 감귤이 제주도를 넘어 어느새 경기도까지 북상한 겁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8개 농가 가운데 3곳이 시험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는 한 곳이 더 늘어 생산량이 40톤에 달합니다. 아직까진 감귤 따기 체험이나 직거래로 소비되지만 자체 상표도 만들고 재배지도 넓혀갑니다. 경기도에서는 흔한 작목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확대를 해서 단지화를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목적이고요. 맛과 이제 품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시설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과일 생산 지도가 바뀌고 있는 건 감귤만이 아닙니다. 파주시에선 애플망고가 키워지고 있고 포천시는 미니 사과 재배에 나섰습니다. 지난 100년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1.8도 상승했고 80년 뒤엔 최대 4.7도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생육 환경 변화에 과일 농가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뿌연 하늘을 답답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대기를 오염시키는 대표적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기존보다 70% 더 줄일 수 있는 장비가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발전소에서 1년간 성능을 검증한 결과 세계 최고라는 일본 기술보다 뛰어났습니다. 김인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는 대기 오염물질입니다. 이 두 가지 오염물질을 동시에 제거하는 저감 장비가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물에 녹지 않는 질소산화물에 오존을 뿌려 황산화물과 함께 물에 녹인 뒤 환원제를 넣어 덩어리 형태로 걸러내는 겁니다. 0도에서 100도 사이 상온에서도 얼마든지 작동합니다. 기존 기술들은 녹수가 물에 녹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개발했는데 저희는 녹수를 물에 녹일 수만 있으면 쑥수랑 같이 제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한 석탄화력 발전소에 장비를 설치해 1년 동안 성능을 검증한 결과 배출된 오염물질이 기존보다 7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유차 6,000대가 내뿜는 만큼의 오염물질을 줄인 셈인데 배출 농도도 5ppm 이하로 확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일본의 기술도 앞지른 수치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농도 측면에서 보면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복합발전소의 배출 수준입니다. 연구팀은 이 장비가 발전소뿐만 아니라 폐기물 소각로나 제철소, 반도체 제조 공정 등 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산업 대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 최하위 LG가 선두 SK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LG의 질식 수비에 당황한 SK는 잦은 실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꼴찌 LG와 1위 SK의 맞대결.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경기 흐름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LG의 적극적인 수비에 당황한 SK 선수들은 실책을 남발했습니다. SK가 1쿼터에만 8개의 턴오버를 기록한 사이 LG는 5개의 가로채기를 성공하며 앞서 나갔습니다. LG의 질식 수비는 승부처에서도 돋보였습니다. 3쿼터 가로채기에 이어 완벽한 호흡을 선보이며 득점까지 성공하자 공을 빼앗긴 SK 최준용이 짜증을 낼 정도였습니다. 4쿼터엔 박정현이 결정적인 슛블록으로 SK 에이스 김선영마저 막아낸 LG는 이관희가 연속 3점 슛을 터뜨리며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LG의 85대 73 승리. 3점포 3방을 터뜨린 이재도가 팀 내 최다 16득점으로 활약한 가운데 LG는 대열을 잡고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또 15경기 만에 시즌 4승을 올리며 9위 삼성과의 격차를 1경기 반으로 좁혔습니다. 저희가 팀 순위가 극과 극인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하고 다들 공격적으로 하자는 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반면 LG의 3배가 넘는 16개의 턴오버로 자멸한 SK는 단독 선두에서 공동 1위로 내려왔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이번엔 PGA 시즌 최종전입니다. 신인 테일러 무어의 17번 홀 티샷. 그린 위에 올라간 공이 빠르게 굴러서 그대로 홀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투어 첫 번째 홀인원. 선두를 2타짜로 추격 중인데요. 내친 김에 첫 우승까지 욕심나겠는데요. 마지막은 LPGA입니다. 최은정의 칩샷이 한 번 튀고 와서 곧바로 빨려 들어갑니다. 환상적인 이글샷. 유러피언 투어에선 셰인 라우리가 역시 절묘한 칩인 이글로 갤러리들의 탄성을 자아냈네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NBA에서 나온 강력한 슬램덩크입니다. 잠깐이었지만 말 그대로 하늘을 날았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사실상 이 계절의 마지막 주말이 올가을 최악의 스모그로 뒤덮였습니다. 아침엔 이처럼 안개까지 뒤엉키더니 대기가 그대로 정체하면서 온종일 잿빛 하늘이었고요. 오늘 서울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수도권 지방은 오늘로 이틀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밤이 된 지금도 서울 은평구의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면서 평소 대비 4배로 웃돌고 있고요. 아산과 부안 등 그밖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나쁨, 그밖에 대부분 지방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공기가 탁하겠고 밤부터 차가운 비가 내리면서 차츰 나아지겠는데요. 단 월요일부터는 곧장 강추위가 찾아오는 만큼 월동 준비도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새 안개가 또다시 짙어지면서 내일 오전까지 충남과 남부 내륙의 가시거리가 200m 아래까지 좁혀지겠고요. 하늘은 차츰 흐려져 늦은 밤 중서부 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대체로 온화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의 기온도 서울이 14도, 대전 16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절기 소설인 월요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이후에는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미세먼지까지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숨 쉴 수 있을까요? 답답한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